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기자 이남입니다. 네,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가능성을 동시에 공식화했습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 소식 많은 조간 신문들이 일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아일보 일면으로 신문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머릿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진이 이렇게 나란히 실려 있는데요. 먼저 군 지휘관이 모인 백악관의 모습, 그리고 북한의 수뇌부 회의가 열린 이 원탁 회의 모습까지 나란히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옆에는요, 네, 백악관으로 첫 출근을 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모습도 보이네요. 동아일보는 이렇게 사진과 함께요, 제목을 이렇게 소개를 했네요. 5말 6초 회담이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동시에 이 회담 관련한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보실까요? 네, 한전과 협동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학교 태양광 사업권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청와대가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를 불러서 한전의 태양광 사업 포기를 요청한다는 이 협동조합의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다음 기사 보실까요? 이번에는 김기신 금감원장 외유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 임기 만료 직전에도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 이렇게 한국당의 주장을 제목으로 싣고 있는데요. 야당 따르면은 EKF 출장 갔던 비서도 임기 만료 직전 그 출장에 동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고로 반납해야 할 정치 자금을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야당은 검찰에 김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해임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삼성증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금융당국이요, 네, 유령 주식을 매도할 때 삼성증권의 이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삼성증권 16명 직원이 주식 매도한 때를 전후해서요, 선물 거래가 일주일 전에 최대 96배나 늘었다는 겁니다. 외부 투자 세력과 연계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보겠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경향신문의 보도입니다. 경향신문 일면 보실까요? 경향신문 일면의 머릿기사 단독 보도로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효성이 공정위에 수차례 구명 로비를 펼쳤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동원자금 지원 혐의를 관련해서 검찰의 고발을 막으려고 조현준 회장만은 좀 꼭 빼달라. 이렇게 로비를 펼쳤다는 겁니다. 공정위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따랐다고 경향신문은 밝히고 있는데요. 채널A 취재진도 이 기사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러한 시도가 있었더라도 이 구명 로비는 실패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반면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서 금시초문이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다. 이 소식까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화학무기 사용이 의심되는 시리아 정부군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시사했습니다. 군사 응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기사 역시요, 트럼프와 김정은 소식을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말 6초 정상회담을 공식화했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북미 대화를 공식화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재활용 비닐 논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향신문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재활용 논란에 대해서 대응 부족해서 송구하다라고 사과했던 것까지 일면에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서울신문 일면 보시겠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중고교에 교훈이 붙어 있는 것들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서울신문 일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이런 교훈이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고운 몸매, 순결, 성편견 부추기는 21세기 여중 여고 교훈에 대해서 탁 꼬집는 기획 기사를 실었습니다. 정말 이런 교훈이 존재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서울신문이 전국의 남녀, 중, 고교 100여 곳의 교훈을 살펴본 결과래요. 그런데 여학교 2곳 가운데 한 곳꼴로요. 순결이라는 단어가 교훈에 들어간 것으로 발견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착한 딸, 어진 어머니, 용서하다, 참는다, 도와준다, 희생한다. 뭔가 과거의 어떤 부녀자의 덕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그 여성의 과거 성역할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교훈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역시요. 5말 6초, 5월 말 6월 초에 그 북미 정상회담 열릴 수 있다. 공식화했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다음은요. 가나서 납치된 선원 3명 지금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 남부의 억류 추정이 되지만은요 모두 무사한 것 같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방 협상이 진행 중인데 정부가 안전한 귀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일면에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시진핑 주석, 금융과 차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일단 시진핑 주석이요 미국의 화해 손짓을 보내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일면에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오늘 기사 중에서 콕 집어서 중요한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신문 콕. 오늘은요. 박미혁 차장이 또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오늘의 신문 기사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차장, 어떤 기사인가요? 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기록될 것이다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믿을 거는 마스크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스크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13면입니다. 제목 보면은 코 틈새로 미세먼지 솔솔, 마스크 밀착대보다 18배 미세먼지가 더 유입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에 보듯이 어떻게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직구쇼에서 우리 스텝이 직접 한번 마스크를 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써보시죠. 잘 써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썼는데요. 한번 카메라가 여기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떠 있으면 이 사이로 미세먼지가 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펴서 아니면 사이즈를 잘 맞춰서 이게 살짝 작은 건지 큰 건지 볼까지 완전히 밀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코 사이로 여기에 미세먼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에 여기 철사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접어서 코에 잘 밀착을 해서 써야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KF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인증한 마스크라는 겁니다. 이 KF 마크가 있어야 되고 94라고 되어 있는데 80서부터 효과가 있습니다. 80서부터는 80% 미세먼지를 걸러주고 94는 94% 먼지를 걸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94로 하면 숨을 잘 못 쉴 수가 있습니까?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가 높은 거를 쓰면 마스크를 썼을 때 숨호흡이 어려우니 본인에 맞춰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그랬을 때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가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 조금 전처럼 코하고 이 옆에까지 다 밀착해서 썼을 때는 먼지가 0.5%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코 밑을 누르지 않고 썼을 때는 9.8%의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코와 그다음에 아까 옆에 보셨듯이 옆에 구멍이 이렇게 숭숭 뚫렸을 때는 12.3%의 미세먼지가 들어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 빨았으면은 63.8%로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아 쓰시면 안 되고 한 번 쓴 거는 버려야 됩니다. 이 미세먼지 잘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이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광화문 광장이 또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국일보 1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면을 보면 이 사진 먼저 좀 봐주시겠습니까? 2004년도의 광화문의 모습입니다. 맨 왼쪽 그림이죠. 사진입니다. 이때는 보시다시피 차도 중심의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광장이 없었죠. 근데 2009년에 오세훈 시장 때 이렇게 중간에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대왕 동상도 만들어서 광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거를 2021년에 이 세종문화회관 쪽을 완전히 다 광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장의 넓이는 지금의 3.7배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종대로의 길이 10차선에서 6차선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세종문화회관 건너편 쪽만 차가 소통이 가능하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광화문 쪽에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 그 길이 역사 광장으로 꾸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도 완전히 없어지고 우회도로, 이 외교부 청사 밑으로 이 지하 차도가 있는데요. 거기를 좀 더 넓혀서 근로 우회도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긴 좋은데 이 도쿄의 긴자 도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리의 샹젤리제 이런 거리가 있는데 이런 데는 역사가 오래돼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욕의 타임스퀘어도 80년대 초반 한 번 정도 대대적으로 공사를 한 이후에는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문콕이었습니다. 네, 박미혁 차장 그리고 오늘 도와준 메인게인 스태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문이야기 돌직구시죠.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오늘 첫 번째 주제 신문부터 보실 텐데요. 북한과 미국과 북한 곧 만날 것 같네요. 이제 만난다는 얘기를 공식화하면서 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일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은요. 5말 6초 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동시에 공식화했는데요. 먼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얼마 후에 몇 시간 뒤에 김정은 위원장에 관련된 얘기도 북한이 매체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나란히요. 미국과 북한의 얘기 이어서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We've been in touch with North Korea. We'll be meeting with them sometime in May or early June. I think there'll be great respect paid by both parties, and hopefully we'll be able to make a deal on the denuking of North Korea. 이달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북남 순회 상봉과 회담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당면한 북남 관계 발전 방향과 조미 대화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하시고 국제관계 방침과 대응 방향을 비롯한 우리 당이 견지해 나갈 전략 전술적 문제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수경 박사님, 제가 기억할 때 조선중앙TV에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조미 관계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미국과 대화 가능성 시사한 것도 처음인 것 같거든요. 네, 처음입니다. 그 3월이죠. 우리나라 이제 대북 특사가 그 북한과 미국의 그 정상회담을 이제 어느 정도 성사시킨 이후로 양쪽에서 별 얘기가 없었어요. 북한에서도 언론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고 미국에서도 딱히 뭐 어떻게 하겠다, 어떤 것을 의지하겠다, 언제 뭐 만난다는 대충의 얘기만 있고 어떤 걸 얘기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서 정말 둘이 만나기는 만나는 거냐 이러다가 뭐 엎어지는 거 아니냐, 비핵화에 대한 입장도 너무 달라서 자칫하면 엎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다행히 어제 양쪽 모두에서 만나기로 했다. 5월이나 6월 초, 늦으면 6월 초 안에 만나기로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양측 모두 얘기를 한 거죠. 먼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 광료 회의에서 북한과 접촉을 했고 비핵화에 대한 어떤 협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북한도 9일이죠. 이제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이제 북남 순회 상봉과 또 이제 조미 대화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다는 거죠. 이제 북한 경우에는 비핵화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고 이제 남북 회담이랑 이제 북미 회담에 대한 이제 대략적인 언급이 있었던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언급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대략적으로 이제 순조롭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전에 미국과 북한이 접촉을 했는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얘기가 순조롭게 되지 않고 굉장히 합의도 안 되고 이랬으면 이렇게 언론에서 확정적으로 얘기를 못했을 텐데 어느 정도는 그 대략적인 것에 있어서는 합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어떤 그런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수경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핵화까지 얘기를 했어요.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비핵화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좀 점진적으로 많이 좀 공개를 한 게 진척이 됐다. 진척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봤을 때는 북미가 실무회담을 통해서 어제쯤에 같이 진척사항을 발표하자고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동시에 같이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조선중앙TV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양측의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어느 정도 공개하자라는 합의가 있었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 양쪽이 다 얘기를 한 거고 다만
보면은 이제 그 조선중앙TV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용어를 북남 순회 상봉과 회담, 네. 상봉과 회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그냥 조미 대화라는 식으로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다른 톤인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미국과의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는 아직도 북한 측에서 네. 진행은 되고 있지만 성사가 되고 잘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조미 대화 수준으로 간략하게 언급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장소와 관련돼서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세간에서 궁금해하니까 진행이 된다. 그리고 시점만 기존에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선에서 양쪽이 발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네. 뭐 얘기하자면 어저께 이야기 그 양쪽에서 동시에 이렇게 거론한 거는 바로 우리 박 차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양쪽에서 물밑회담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고 뭔가 결혼에 비유하자면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거를 네. 뭔가 공개해도 된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로 회담을 이제 결혼식에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 네. 결혼식까지 가는 관계는 아닙니다만은 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장소가 잡히고 결혼식장이 잡히고 날짜가 잡히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이제 요즘 논의되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지금 현재 날짜는 대충 5월 말에서 6월 초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충 잡혔는데 장소가 확정이 돼야 네. 사실 날짜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첩장을 못 찍는 이유가 날짜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날짜가 안 나왔는데 네. 날짜가 확정이 되려면 장소의 그 사정이 이런 감안해가지고 뭐 하루 이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장소를 놓고 양쪽에 약간의 신경전을 벌이는 어느 동네가 좋아, 우리 동네가 좋아 뭐 이러면서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날짜가 딱 픽스가 되면은 네. 하는데 이거와 동시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바로 의제, 네. 비핵화 문제와 비핵화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느냐. 그러면서 그거에 맞춰서 북한에 대한 또 보상을 반대급부로 보상을 어떻게 주느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결혼하고 비유하기가 할 네.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만은 네. 서로 이제 뭐 어떻게 뭐 그 예단을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네. 그러한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네. 잘 만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결혼식 날짜나 장소. 그다음에 장소는 못 정했습니다. 그런 단계다라고 이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어디서 여나 이 부분입니다. 많은 또 기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김영주 의원님 오늘 보도를 보면은 뭐 네. 정부 소식통 얘기를 들어서 미국 측이 평양 회담은 안 된다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와, 북한에 그 성족이 달린 캐딜락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 괜찮겠냐? 우선 그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그런 일시적인 그런 한 번에 조치되는 팩팩이안이 확실하게 확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건 좀 무리수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미국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셨을 때도 봤지만 수많은 말하자면 사전 점검단이 한 700명 정도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한 미국의 어떤 캐딜락이 한 성조기를 들고 차에 이렇게 달고 한 10대 이상이 다녀야 되고 순안공항에 벌써 미 군함이 이렇게 비행기가 네. 10대 이상 내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북한이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만약 우리나라 정부가 얘기하듯이 제주도라든지 판문점에 했을 때 혹은 평양에 했을 때는 너무 그런 것이 그 나라의 어떤 개최되는 나라에 포커싱이 맞춰진다는 네.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외국에서 스위스라든지 스웨덴 같은 데는 우리나라에서 해라. 그렇게 제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심스럽게는 말하자면 북한과 미국의 대사관이 개설돼 있는 몽고의 울란바토르 같은 것도 좋다라고 하지만 아직은 정확하게 방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결혼식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네. 그 장소는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북한은 보니까요. 가지 않을 네.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양을 일단 제안했는데 본인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경호와 관련해서 동선뿐만 아니라 보안을 따지려면 다 공개를 해야 됩니까? 안방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늘도 내줘야 되죠. 땅도 내줘야 그러네요. 되죠. 이걸 다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협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알고서 미국 측에서 평양 제안에 대해서 저렇게
반론 비슷하게 너 이래도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저는 북한 주민 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항상 그 조선중앙TV나 북한의 매체들을 통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어떤 공격을 하고 비판의 대상인데 그런 미국 성조기를 탄 아주 화려한 차들이 막 지나가고 이러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이고 북한의 관리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북한 언론에서는 어쨌든 미국을 뭐 제국주의의 아주 나쁜 국가로만 그리고 있기 때문에 북미 회담을 한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까, 네. 이제 이런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야 될까, 그것 때문에 고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예측입니다만 이제 드디어 미국이 우리 수령님의 어떤 이 핵 위협에 굴복하고 결국 머리를 숙이고 뭐 만나러 왔다 이런 식으로 아마 선전을 하지 않을까. 뭐 지금 예측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아마 주민을 설득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선전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네. 위압적이고 쫙 몇 대씩 나오면 제가 봤을 땐 그게 이제 그 논리가 논리가 맞지가 않을 수도 있지 그런 뭐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이래서 장소 선정이 쉽지가 않은 게 이제 그런 줄다리기 싸움과 네. 이제 뭐 내부 여론도 단속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지금 현재 북한이 그동안 네. 미국과의 무기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일종의 제국주의, 원수 네. 국가 아닙니까? 네. 그런 나라였는데 갑자기 대화를 한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그런 식으로 세뇌를 받아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어제 방송 조선중앙TV 보도를 보고도 조미 대화? 예,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 바로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곧 이루어질 회담에 앞서서 순차적으로 하는데 북미 정상회담에 해당되는 조미 정상회담이라고 하지 않고 네. 조미 대화라고 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살짝 눈을 띄운 거예요, 어저께. 네. 살짝 눈을 띄우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에 정상끼리 만난다는 걸 밝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미 대화라고 한 거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이제 확실치 않다는 점도 염두에 뒀지만 네. 북한 주민들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슬그머니 하는 일종의 계단식으로 나가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어저께 그 정치국 회의에서 저기 손을 들고 있잖아요. 사진에 네, 보면은. 그렇습니다. 손을 들고 저기에서도 결국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저런 걸 논의하는 자리인데 결국에는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정치국의 당의 정치국 최고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동의를 받으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저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진짜 그 김병민 박사라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공개한 사진은 어떤 정치국 회의라면서 이렇게 원탁 테이블로 해서 거수를 하면서 뭔가 정상적인 의사 절차를 밟는 듯한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의 기억을 하면은요, 늘 저는 더 익숙한 영상이 항상 주석단에 앉아 있는 김정은의 모습이고요. 항상 많은 당원들은 아래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늘 어떤 김정은이 이렇게 위에서 뭔가 결정을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인데 바로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보면은 네. 옆에 있는 황병서 정치국장이 가서 김정은에게 함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네. 무릎을 꿇고 입을 손에 가리면서 얘기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네. 많이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건대 이거는 정상국가의 모습이라고 치부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정은이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번에 있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함인데 지금 나와 있는 원형 테이블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들 중심 그리고 추가적인 정치국 위원들이 일부가 앉아 있고 그 뒤에 나머지 정치국 위원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에는 그동안 우리가 통일전선 부장이면서 대한민국의 이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김영철인 뒤에 빠져 있습니다. 저기는 지금 최룡해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각 총리인 박봉주, 여기에 대한 네. 리병수, 박영식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하게 되는 공식적인 서열상의 순위의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 네. 저 사람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김영철이 뒤에 빠져 있으면서 하지만 공개적으로 보여지기에는 우리도 정상적인 국가로서 이와 같은 공개적인 형식의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네.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김영철이 위원 아닙니까? 그런데도 뒤로 빠져 앉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원의 일부만 그러니까 그 원탁에는 김정은과 상무위원 4명 그리고 14명의 위원 중에 한 7명 정도만 원탁에 앉고 나머지 위원 7명은 뒤쪽에 이제 후보위원들과 같이 앉아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자리가 모자라서 그럴까요? 무슨 구분이 참 아니면 애매해요. 서열이
밀리는 걸까요? 아무래도 서열로 공식적인 서열이 아마 저 네, 안에도 네. 분명하게 있을 테고 네. 그 서열 순으로 했을 때 원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까지 자르고 나머지가 이제 뒤쪽에 앉겠죠. 그럼 김영철이 서열이 굉장히 안 된다는 그러니까 뭐 얘기네. 자리만 탑 보면. 10에 뭐 안 든다는 얘기인데 네.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김영철이 사실상 별로 실세가 아니고 뭐 권력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이 사진을 통해서 관측이 되고는 있는데 또 한간에서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실제 권력 서열과 공식적인 권력 서열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서열이 좀 낮을 수도 있지만 실제 이것들을 막 이제 주무르고 하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김정은의 복심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은 굉장히 김영철이 높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세 복심으로 따지면 김여정 부부장도 뒤에 앉아 있네요, 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저희가 이제 북한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참 정말 가장 맞는 정답을 듣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 가지 좀 관측으로 한번 해볼게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뭐 중요한 결정은 주석단 높은 곳에서 김정은이 내리지 않느냐 했는데 보면요, 김수경 박사 이렇게 원탁 회의를 한 것이 어제 한 번만은 아니에요. 종종 열기는 했는데 김정은이 그래요? 네. 취임한 이후로는 9번째, 집권 이후로는 9번째. 그리고 근데 2015년 이후는 처음이다. 뭐 이렇게 보도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정치국 회의라는 게 이제 뭐냐면 그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최고 권력 기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김정은을 중심으로 상무위원 4명, 위원 14명,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후보위원 7명으로 구성이 된 이제 조직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이제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은 그 누구죠? 장성택 네. 철학이라든가 6차 핵실험 이런 게 있었을 때 정치국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결정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네. 중요한 그 저렇게 원탁이 있긴 있었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네. 아니고 네. 과거에도 뭐 이렇게 핵실험 뭐 이후라든지 해서 관련해 가지고 저 장면들이 가끔씩 노출이 되긴 했는데 하지만 많이 우리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저도 보기에는 익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진의 정치, 어떤 이미지의 정치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뭐 신문 같은 곳에 실을 때는 네. 그 어떤 사진을 실느냐를 굉장히 따지겠죠. 근데 이렇게 원탁에 둘러 앉아서 모두가 어떤 논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북한이 그렇게 김정은의 뭐 이렇게 무대뽀식에 뭐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의 합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이루는 정상 국가다.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워싱턴 백악관하고 똑같이 발표를 해서 주목을 받을 걸 예상해서 비슷하게 따라한 거 아니냐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네.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일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정치국 위원 회의를 저걸 개최한 거는 이제 이 중에 중요한 이런 여러 가지 국내 정세 변화에 논의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 일종의 우리나라의 국회인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거든요. 오늘이요? 예, 최고인민회의 네. 열리는데 이 정치국 회의는 노동당의 네. 회의고 네. 네. 노동당이 사실상 당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노동당에 의해서 그 중요한 결정을 하고 오늘 또 최고인민회는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되는 건데 거기에서 공식으로 또다시 논의해가는 하나의 과정에서 이제 사전에 열린 거고 과거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공개적인 최고인민회의라든가 이런 장면들을 많이 공개했었죠. 그래서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어저께 북한의 미국의 강요 회의와 맞서서 이런 정치국 회의를 열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 그 뒤에 그 앉은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지금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에서는 권력 서열 진짜 2, 3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실세인데 당의 공식 일종의 정치국 서열에서는 좀 공식적인 서열은 뒤진다고 보고 뒤에 앉은 것 같고 네. 또 뒤로 빠져 있는 실질적으로 중단한 사람도 뒤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뒤에 마찬가지로 김여정 같은 경우는 정치국 공식위원이 아니라 후보위원이기 때문에 옆에 네. 앉아 있는데 사실상 김여정과 김영철 같은 경우 상당히 실세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정치국 회의가 2015년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열렸다는 거고 이제 원탁 회의랑 정치국 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꼭 원탁 회의로 방식으로 열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정치국 회의는 도대체 어떨 때 여는 겁니까? 정치국 회의라는 게 그렇죠. 뭐 저기 전문가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 북한이라는 게 국가와 이런 의회가 거기도 국회도 있고 한데 가장 이 국가 어찌 보면 위에 노동당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네. 그동안 또 노동당 위원장으로 또 불려오지 않았습니까? 국가의 직책은 국무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당의 가장 중요한 상설적인
면서도 가장 중요한 소규모로 모여가지고 최고의 의사 결정을 하는 회의가 바로 정치국 회의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직함은 노동당 위원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장으로 쓰지 않고 이번 정치국 회의와 관련해서는 노동당 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 때 국무위원장이라고 해야 될지 노동당 위원장이라고 해야 될지 회의에 따라 다릅니다. 회의에 이거는 따라서. 노동당 위원장으로.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국무위원장으로 호칭을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러면은- 국가 수반과 관련된 그러면 정상 것은 그렇죠. 그러면 정상회담일 때는 국무위원장이라고 그쵸. 얘기를 하고 노동당 회의를 주재했을 때는 노동당 위원장이라고 하면 되나요?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그러니까 기자들까지도 아마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딱 하나만 더 할게요. 네. 황력 차장, 네. 우리가 어제 이제 한미연구소 전서업기센터 산하의 이제 한미연구소 네. 그 논란을 저희가 다뤄드렸잖아요. 근데 문을 그냥 결국 닫기로 했다. 그렇죠.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뭐 현재 더 진척된 상황이 없고 예산은 삭감된 거고 추가적으로 뭐 우리 국회에서 더 예산을 줄 생각이 현재로서는 없는 거 네. 관계로 현재 운영이 어렵게 됐기 때문에 한미연구소를 결국 문을 닫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공방은 계속되고 있어요. 일부 신문에서는 한미연구소의 문제 때문에 문을 닫게 되는 거다라는 지적이 한 몇 군데의 지적이 있고, 다른 데서는 여전히 이 정권과 코드가 안 맞아서 문을 닫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공세를 펴는 것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신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3면으로 가볼 텐데요. 김기식 금감원장 외유와 관련해서 또 야당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중앙일보 3면은요. 네, 김기식 원장이 독일 네덜란드 외유 때, 그러니까 그 임기를 마치기 직전입니다. 2016년 5월 외유 때 남아있던 정치 후원금 1,325만 원을 썼다. 네. 이렇게 밝혔는데요. 먼저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9대 국회 임기가 2016년 5월 30일 끝나는 마당에 임기를 불과 3일 넘겨놓고 공무상 출장을 갈 일도 없고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고 후원금이 남는 경우 전액 국고로 반납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고로 반납하지 아니하고 유럽 EU의 항공료, 호텔비, 심지어 차량 렌트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국고로 반납해야 할 정치자금을 삥땅 치는 땡처리 이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영희 박사,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임기 끝나기 직전에 남은 돈으로 외유 갔다 온 것도 잘못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은 연간 후원금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는 1억 5천 더해서 3억 원의 후원금을 거둘 수 있는데요. 민간에 있는 후원금 갖고 쓰는 게 국회의원이 뭐가 잘못이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세금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소액 후원금이라고 하는 10만 원을 국회의원에게 후원하게 됐을 경우는 세액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회의원에게 후원하지 않았으면 그 돈은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돈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후원금의 상당수 부분은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걷어들였다라고 보는 것이 정석입니다. 네. 이 국회의원이 사실상 임기가 우리가 2016년도를 보면 4월 13일에 총선을 치르게 되죠. 네. 그러니까 20대 국회의원들이 다 이미 당선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5월 말까지가 임기가 종료가 되는 상황이고요. 5월 19일이 제 기억으로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네. 그 본회의를 기점으로 박수치고 사진 찍고 이제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날인 20일부터 한 8일 동안 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으로 출장을 가게 되는데 이거를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은 외유성 출장이고 땡처리 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는 내가 의정활동 마지막까지 독일의 여러 가지 통합 모델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따져보면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과거 2015년도에 이 출장을 갔었을 때 동행했던 비서. 여비서가 함께 동행했다고 네. 문제가 되고 있으면서 후원금 1,325만 원을 썼다 그러는데 제가 부모님이 환갑이어서 얼마 전에 돈을 모아서 지금 유럽 여행이 네. 거의 비슷한 일정으로 보내드렸는데 이게 1,325만 원이 들어갈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현재까지 나오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국회의원을 지내신 김영주 의원께 좀 물어볼게요. 일단은요, 의원님 그 임기 끝나실 때 남은 정치 후원금 어떻게 쓰셨어요?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실제로 이제 보좌관들이 네. 정리를 하고 이거는 이렇게 네. 하고 네, 그 보고를 네. 했을 텐데 그런데
저는 뭐 그런 나머지 부분을 의도적으로 뭔가를 네. 소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네. 보여지고요. 대체로 이제 김기식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한가했던 시점이고 그런 생각이 달랐을 겁니다. 다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사이에 선거를 치렀고 그다음에 당선됐거나 떨어졌거나 정리하기에 바빴을 텐데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김기식 의원은 출마를 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최종 낙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좀 다른 사람보다 상황이 달랐지 않았느냐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돈이 저렇게 사실은 남나. 법적으로는 네.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실제적으로 좀 뭐랄까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좋은 어떤 그 우리가 인상을 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보면 또 김기식 의원,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네. 이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아무래도 또 좀 씀씀이가 다를 수는 있다는 얘기도 정치권에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은 사실은 지역구 관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16대 이후로부터는 비례대표 의원이 그 다음에는 비례대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구 출마를 해야 된다든지 정치를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김기식 의원이 그 당시에 어떤 정책에 올인하기 위해서 더 썼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좀 어려운, 뭐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이해할 수는 있으나 사실은 좀 상황이 다른 것이죠. 예. 그러니까는 뭐 유 의원의 임기가 거의 안 남은 상황에서 그다음에 오래전에 이미 경선 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국회의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정치 후원금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래서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 출장이 시점은 뭐 오비일학일 수 있는데 그 출장이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위한 출장이었느냐 아니냐를 보면 되는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그게 아니다. 남아있는 돈을 쓰기 위해서 간 거다라는 주장이고 그다음에 김기식 원장은 의정 활동을 막바지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간 거다. 이렇게 내용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죠. 선관위로부터도 이제 자금 정치 자금 써도 되느냐고 물었는데 괜찮다. 출장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네. 자기가 밝히고는 있습니다. 정당하게 받은 정치 자금을 물론 이제 김병민 박사처럼 거기도 세금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 부적절하다고 선관위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점상 이미 선거가 끝나고 다음 말하자면 20대, 21대 국회의원들이 뽑힌 상태에서 의정 활동을 지속한다는 것이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죠. 상식선에서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요. 그런데 그 출장 갔다 오는 데만 한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 조금 전 보도를 보면은요. 남은 후원금 5천만 원 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에 후원을 했는데 김기식 맞습니다. 원장이 네. 몸남은 그 연구소잖아요. 결국 그래서 조선일보는 셀프 기부라는 제목을 뽑았어요. 그러니까는 3천만 원 정도를 더 좋은 미래에 이제 기부를 했습니다. 그 기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공공 단체나 뭐 이런 공익 차원에 있을 때 기부가 가능한데, 네 말씀하시죠. 네, 네. 그럼 제가 또 설명 이어서. 아, 네, 네 하세요. 네. 그래서 이거 설명, 그러니까 김기식 그 의원이 당시의 의원이죠. 지금은 전 의원에서 금감원장이 됐습니다만은 김기식 의원이 임기를 며칠 앞두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은 유럽에 여행 갔다 온 게 끝나는 게 결국에 임기 마지막 2, 3일 전에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기 앞치고 열흘 전에 자기 기부를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후원금을 바로 2015년 말에 자기가 후원금을 신고한 게 뭐냐면 3억 7천만 원을 신고하거든요. 네. 그런데 임기가 2016년 근데 원래 자기는 임기가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원래는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도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국회의원의 서울 강북 지역에 도전하려고 그랬는데 경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지면서 이제 국회의원을 더 못하게 된 게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원금을 원래 끝나게 되면 국고에 반납하든지 공익법인에 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하기는 아마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 심정 그런 싫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지금 보면은 이제 더 좋은 미래에 예, 그래서 아니 그래서 공익법인에 줘야 반납을 한다면 예, 여러 가지 공익법인이 있을 텐데요. 방법이 네.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별로 내키하지 않았을 거라는 심리는 뭐 우리가 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의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여행 갔다 오는데 아까 1,325만 원 썼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거를 바로 임기 끝나기 열흘 전에 더 초재선 민주당 모임인 더 좋은 미래라는 데 전달을 했는데 그 더 좋은 미래와 연관된 그 연구소가 바로
본인이 소장으로 있던 싱크탱크 더 미래 연구소거든요. 결국에는 자기가 소장으로 있는 대로 돈으로 들어가는 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셀프 기부가 아니냐 하는 이런 논란까지 되는데 결국에는 후원금 3억 7천만 원이었는데 마지막에 반납한 선관위에 반납한 거는 400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래서